김정희는 부엌 앞에 서서 남편의 잔소리를 듣고 있었다. 오늘은 된장찌개에 들어간 두부가 너무 크다는 이야기였다. 몇 번을 말해야 하나. 두부는 한 입에 들어갈 크기로 잘라야 한다고. 박노인의 목소리에는 늘 그런 확신이 담겨 있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일에는 정답이 하나뿐이고 그 답은 자신만이 알고 있다는 듯한 어조였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알겠어요 라고 대답했다. 결혼한 지 40년이 넘도록 해온 대답이었다. 은퇴 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박노인의 간섭은 더욱 심해졌다. TV 볼륨이 너무 크다고, 빨래를 넣을 때 간격이 고르지 않다고, 화분에 물을 너무 많이 준다고. 심지어는 정희가 화장실에 가는 횟수까지 체크하며 나이 들면 방광이 약해진다더니라고 중얼거렸다. 정희는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파트 단지 안작은 공원에서는 또래 여성들이 운동을 하고 있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왔다. 언제부터인가 정희는 그런 자유로운 모습이 부러워졌다. 정희야, 이 수저통 정리가 왜 이 모양이야? 또 시작이었다. 정희는 돌아서서 남편을 바라보았다. 7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있는 박노인의 모습에서 젊은 시절, 그를 존경했던 이유를 찾으려 했다. 그때는 그의 원칙과 소신이 든든해 보였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옥죄는 족쇄로만 느껴졌다. 다시 정리할게요. 정희는 또다시 같은 대답을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다. 저녁 식사 후 박노인은 뉴스를 보며 세상사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고 있었다. 정희는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시작했다. 바늘 끝에서 실이 하나씩 엮여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인생도 이렇게 한 땀 한 땀 짜여왔음을 생각했다. 자신도 언젠가는 이 집이 아닌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에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날 밤 정희는 잠들기 전까지 그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저 자신으로 살고 싶다는 아주 소박한 소망이었다. 아들 내외가 출근하지 않는 주말, 며느리 유나가 부엌으로 들어왔을 때 정희는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며느리의 얼굴에 짙게 드리워진 그늘을 보며 정희는 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어머니, 아버지가 또 그러셨어요. 유나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오늘은 유나가 친정 어머니와 통화하는 것을 박노인이 문제 삼았다고 했다. 결혼한 여자가 친정에 너무 매달린다는 게 그의 논리였다.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나요? 한 달에 몇 번 안 하는 통화인데요. 정희는 당근을 써는 손을 멈췄다. 며느리의 말이 맞았다. 하지만 박노인 앞에서 유나를 두둔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자신이 부끄러웠다. 유나야, 아버지 성격을 내가 알잖아. 조금만 참아줘. 참기만 하면 되나요? 어머니는 평생 그렇게 참으셨나요? 유나의 직접적인 질문에 정희는 말문이 막혔다. 그렇다. 자신은 평생 참기만 했다. 그것이 가정의 평화를 위한 희생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해왔다. 그때 거실에서 박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노인은 소파에 앉아 팔짱을 낀 채 불쾌한 표정이었다. 민수 어디 갔어? 자기 마누라 교육도 제대로 못하고. 아버지, 저는 교육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유나가 목소리를 높이자 박노인의 얼굴이 붉어졌다. 뭐? 이게 어른한테 할 말이야. 정희야, 내가 이런 식으로 가르쳤어? 정희는 두 사람 사이에 서서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였다. 며느리의 입장도 이해했고 남편의 권위도 무시할 수 없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건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었다. 여보, 유나도 기분이 상했나 봐요. 서로 이해하면. 이해? 내가 제대로 중간 역할을 못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박노인의 날선 목소리에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왜 어머니까지 혼나세요?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으신데. 유나야, 괜찮다. 정희는 며느리를 달래려 했지만 유나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다. 어머니,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사람인데 왜 이렇게 눈치만 봐야 해요? 그날 저녁 민수가 퇴근하고 나서도 집안 분위기는 가라앉지 않았다. 부부의 다툼 소리가 방에서 새어나왔고 정희는 거실에서 혼자 뜨개질을 하며 그 소리를 들어야 했다. 엄마가 아빠 편만 들어서 이런 거야. 그래도 우리 아버지인데. 내 아버지지 내 아버지가 아니잖아. 정희는 바늘을 내려놓았다. 자신이 평생 지켜온 가정의 평화란 무엇이었을까? 누구도 진정으로 행복하지 않은 이 침묵을 유지하는 건?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하며 정희는 생각했다. 유나가 던진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어머니는 평생 그렇게 참으셨나요? 그렇다. 참았다. 그런데 그 참음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 설거지를 마치고 정희는 창가에 섰다. 어둠 속에서도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저 불빛 하나하나에는 각각 다른 사람들의 삶이 있을 것이다.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며느리와의 갈등이 있은 지 사흘이 지났지만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기만 했다. 민수는 회사에서 늦게 들어오고 유나는 필요한 말 외에는 입을 열지 않았다. 정희는 그 사이에서 어떻게든 평화를 되찾으려 애썼지만 박노인의 심기는 더욱 불편해졌다. 그날도 박노인은 퇴근한 민수에게 불만을 토로했다. 내 마누라 좀 어떻게 해봐. 어른 앞에서 목소리 높이는 게 말이 되냐? 아버지, 유나도 기분 상한 일이 있었으니까요. 기분? 여자가 시집 와서 기분 타령이야. 민수가 말을 잇지 못하자 박노인은 더욱 날이 섰다. 그리고 그 화살은 결국 정희를 향했다. 다 내 엄마가 제대로 못 가르쳐서 그래. 며느리 교육을 어떻게 했길래 이 모양이야. 정희는 부엌에서 그 말을 들으며 설거지를 계속했다. 그릇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만이 정막을 깼다. 저녁 식사는 더욱 조용했다. 유나는 거의 입을 열지 않았고 민수도 눈치만 보며 밥을 먹었다. 박노인은 중간중간 불평을 늘어놓았지만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다. 식사 후 민수 부부가 방으로 들어가자 박노인은 소주를 꺼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이 마셨다. 정희야, 술이 취한 박노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무겁게 들렸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겠어? 정희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술 기운과 함께 오랫동안 쌓인 불만이 섞여 있었다. 집안이 이 모양인 게 다 내 탓이야. 내가 무능해서 그래. 여보, 무능한 주제에 항상 내 뒤에 숨어서만 살았잖아. 박노인의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졌다. 너는 평생 내 집에서 얽혀 살 뿐이야. 내가 진짜 가족이긴 하냐? 내가 벌어온 돈으로 먹고 살면서 가족 행세나 하고.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다. 정희는 남편을 바라보았지만 그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다. 귀에서는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사실을 말한 거지. 내가 이 집에 무슨 기여를 했는데? 정희는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비틀거렸지만 어떻게든 방으로 향했다. 뒤에서 박노인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지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은 정희는 가슴을 쳤다. 숨이 막혀오는 것 같았다. 수십 년을 함께 산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얹혀 살았다고? 진짜 가족이 아니라고? 정희는 자신의 지난 40여 년을 돌아보았다. 새벽같이 일어나 가족의 아침을 준비하고 아이들을 키우느라 밤잠을 설치고 시부모님을 모시며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던 시간들. 그 모든 게 얹혀 살기였단 말인가. 눈물이 쏟아졌다. 서럽다기보다는 허무했다.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한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동이 트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지만 정희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내가 진짜 가족이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살아온 걸까? 그 질문은 정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메아리 쳤다. 그리고 동시에 머릿속에 자라나던 그 작은 목소리가 이제는 또렷하게 들렸다. 그렇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되는 것 아닌가? 아침 해가 완전히 떠올랐을 때 정희는 처음으로 그 가능성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 시작했다. 잘 다녀와라. 정희는 현관에서 아들 부부를 배웅했다. 3박 4일의 제주도 여행이었다. 평소 같았으면 안전하게 다녀오라며 이런저런 당부를 했겠지만 오늘은 그저 담담하게 인사만 했다. 민수가 캐리어를 끌고 나가면서 돌아보았다. 엄마, 아버지 잘 모셔드려요. 우리 없는 동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래, 알았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유나도 미안한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 순간 정희는 며느리를 이해할 수 있었다. 자신도 한때는 유나처럼 이 집의 억압적인 분위기에 숨이 막혔을 것이다. 다만 그때는 참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몰랐을 뿐. 문이 닫히고 집안은 고요해졌다. 박노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정희는 부엌으로 향했다. 어제 들었던 그 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얹혀 살았다. 진짜 가족이 아니다. 박노인은 술이 깨고 나서도 사과 한마디 없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점심을 준비하면서 정희는 자신을 돌아보았다.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졌을까? 언제부터 자신의 목소리를 잃었을까? 젊었을 때는 분명 꿈도 있었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정희야, 국이 싱거워. 박노인의 목소리에 정희는 소금을 더 넣으러 갔다. 하지만 발걸음을 멈췄다. 왜 늘 자신이 맞춰야 할까? 왜 자신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을까? 간이 적당한 것 같은데요. 처음으로 반박해 보았다. 박노인은 놀란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보았다. 뭐? 간이 적당해요. 나이 들면 싱겁게 먹으라고 하잖아요. 박노인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투덜거리며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다. 정희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작은 반항이었지만 처음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한 것 같았다. 오후에 박노인이 동네 친구들을 만나러 나간 후 정희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 오랜만에 찾아온 완전한 고요 속에서 정희는 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다. 제일 안쪽 손이 잘 닿지 않는 곳에 작은 상자가 있었다. 수십 년 동안 조금씩 모아온 자신만의 비상금이 담긴 통장들이 들어있었다. 가계부를 쓰면서 몇십 원, 몇백 원씩 아껴서 모은 돈들. 명절이나 생일에 받은 용돈들. 통장을 하나씩 꺼내며 정희는 숫자들을 확인했다. 적금, 예금, 연금.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었다. 평생을 알뜰하게 살아온 결과였다. 이 돈을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모았을까? 아이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그런데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다. 정희는 통장을 쥐고 거실로 나갔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의 풍경이 새롭게 보였다. 저 멀리 보이는 작은 아파트들. 혹시 저곳에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까? 그 순간 정희는 상상해 보았다. 아무도 자신을 무시하지 않는 공간. 아무의 눈치도 보지 않고 TV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곳. 하고 싶은 요리를 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곳. 불가능한 일이 아닐지도 몰라. 정희는 혼잣말을 했다. 통장 잔고를 보니 작은 아파트 하나 정도는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물론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었다. 하지만 수십 년간 받은 상처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선 것 같았다. 68세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까? 박노인이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는 동안 정희는 남편을 관찰했다. 그는 여전히 불평을 늘어놓고 있었다.
동네 사람들 흉도 보고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그날 밤 정희는 잠들기 전에 다시 한번 통장들을 꺼내 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다. 이 돈을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써야겠다. 그 생각이 확실해지는 순간 정희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희망이었다. 아들 부부가 여행을 떠난 지 이틀째 정희는 처음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어제 다짐했던 결심을 실행에 옮길 때가 온 것이다. 박노인이 오전에 동네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간 사이 정희는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먼저 침실 구석에 있던 작은 캐리어를 꺼냈다. 결혼할 때 가져온 것으로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다. 무엇을 가져갈까 고민하면서 정희는 옷장을 열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가져가고 싶은 옷이 별로 없었다. 대부분 박노인이 나이에 맞지 않는다. 너무 요란하다며 불평했던 옷들은 이미 오래전에 정리해버렸기 때문이었다. 남은 것은 검은색, 회색, 갈색 계열의 수수한 옷들 뿐이었다. 새로운 곳에서는 새로운 옷을 입어야겠어. 그런 생각을 하며 정희는 꼭 필요한 속옷과 잠옷 몇 벌만 넣었다. 그리고 화장대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아이들의 어린 시절 사진들,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들, 남편과의 사진, 젊은 시절 읽었던 시집 몇 권도 골라 넣었다. 박노인은 시 읽을 시간에 다른 유익한 책을 읽으라고 했지만 정희에게는 이 시집들이 위로였다. 가장 중요한 건 통장들이었다. 정희는 모든 통장을 하나씩 확인했다. 적금 통장 3개, 예금 통장 2개, 연금 통장 하나. 작은 아파트 전세금 정도는 충분했다. 점심시간이 되어 박노인이 돌아오기 전에 정희는 캐리어를 다시 옷장 깊숙이 숨겼다. 그리고 평소처럼 점심을 준비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다. 여보, 점심 드세요. 이 반찬은 어제 먹던 거 아니야? 새로 해야지. 박노인의 불평에 정희는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았다. 대신 담담하게 대답했다. 어제 만든 거 맞아요. 버리기 아까워서요. 박노인이 뭔가 더 말하려다가 정희의 표정을 보고는 입을 다물었다. 뭔가 달라진 기운을 느꼈을 것이다. 오후에 박노인이 낮잠을 자는 사이 정희는 조심스럽게 집을 나섰다. 마음이 두근거렸다. 평생 혼자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첫 번째로 간 곳은 근처 부동산 중개사무소였다. 중년 남성이 친절하게 맞아주었다. 어떤 집을 찾고 계세요? 혼자 살 수 있는 작은 아파트요. 전세로. 아, 혼자 사실 거예요? 자녀분들이 독립하신 건가요? 정희는 잠시 망설였다. 네, 이제 혼자 살려고 해요. 부동산 중개업자는 몇 개의 매물을 보여주었다. 그 중에서 정희가 선택한 곳은 버스 정류장과 가까운 작은 투룸 아파트였다. 방 하나, 거실, 작은 주방과 화장실. 넓지는 않았지만 햇볕이 잘 들어오고 깨끗했다. 이 집으로 할게요. 정말요? 다른 곳도 더 보시는 게. 괜찮아요. 여기가 좋아요. 계약서에 사인을 하면서 정희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집을 얻는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희는 문구점에 들렀다. 하얀 편지지 한 묶음을 샀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써야 할 글을 생각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정희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내일이면 민수 부부가 돌아올 것이다. 그 전에 떠나야 했다. 더는 미룰 수 없었다. 박노인이 저녁을 먹으며 투덜거렸지만 정희는 더 이상 그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마음은 이미 내일 이사할 새 집에 가 있었다. 그날 밤 박노인이 잠든 후 정희는 조심스럽게 일어났다. 부엌으로 가서 식탁에 앉아 편지지를 꺼냈다. 오랫동안 펜을 들고 고민했다. 무슨 말을 써야 할까? 당신의 아내가 아니라
이제는 나로서 살겠습니다. 그 한 줄을 쓰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펜을 쥔 손에 힘이 없었고 글자도 떨려 보였다. 하지만 마침내 완성된 문장을 보며 정희는 안도감을 느꼈다. 편지지를 식탁 한가운데 놓고 정희는 방으로 돌아갔다. 내일이면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다. 잠들기 전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일부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자.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새벽 5시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다. 어제 써놓은 편지가 식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박노인은 여전히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캐리어를 꺼내 마지막 점검을 한 후 아침을 준비했다. 박노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김치찌개용 김치를 넉넉히 담아두었다. 며칠은 혼자서도 끼니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정희야, 뭐 하는 거야? 박노인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나왔다. 정희는 잠시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침 준비하고 있어요. 일찍 또 일어났네. 박노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세면장으로 향했다. 정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아침 식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다. 박노인은 신문을 보며 밥을 먹었고 정희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마지막으로 보게 될 모습이라는 생각에 묘한 감정이 들었다. 미움도 사랑도 아닌 복잡한 마음이었다. 나 오늘 동네 친구들이랑 등산 가기로 했어. 박노인이 말했다. 정희에게는 완벽한 기회였다. 그래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점심은 어떻게 해? 도시락 싸드릴게요. 정희는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준비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 때문일까 왠지 마음이 쓰였다. 박노인이 나간 후 정희는 본격적으로 움직였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희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집안을 둘러보며 마지막 인사를 했다. 아이들을 키우느라 밤새운 거실, 수없이 설거지를 했던 부엌, 눈물을 삼키며 잠들었던 침실. 수고했어. 정희는 자신에게 말했다. 그리고 더 이상 이곳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새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정희는 열쇠를 받으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평생 처음으로 오롯이 자신만의 공간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눈물이 났다. 기쁨과 안도감이 섞인 눈물이었다. 이제야 정희는 천천히 집을 둘러보았다. 넓지는 않았지만 햇볕이 잘 드는 거실, 자신만의 침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을 부엌. 모든 것이 새롭고 소중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창문을 여는 것이었다. 5층이라 전망이 꽤 좋았다. 멀리 산이 보이고 아래로는 작은 공원이 보였다. 바람이 들어오자 정말로 자유로운 공기를 마시는 기분이었다. 이제 정말 내 집이구나. 혼잣말을 하며 정희는 웃었다. 언제부터 혼자 웃어본 적이 없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오후에는 근처 마트에 가서 장을 봤다. 박노인이 싫어한다던 브로콜리도 샀고 컬러풀한 파프리카도 샀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마시고 싶었던 허브차도 골랐다. 집으로 돌아와 장을 정리하고 나니 저녁 시간이 되었다. 정희는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저녁을 준비했다. 간단한 샐러드와 허브차 그리고 좋아하는 음악을 틀었다. 식사를 마치고 정희는 창가에 작은 화분을 놓았다. 꽃집에서 산 작은 화초였다. 박노인은 항상 화분은 벌레만 생긴다며 반대했는데 이제는 마음껏 키울 수 있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릴 무렵 정희는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두려움이 없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68세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라니.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은 해방감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민수였다. 엄마 여행에서 잘 들어왔어요. 근데 아버지 혼자 계시네요. 어디 계세요? 민수야.
정희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다. 엄마는 이제 혼자 살기로 했어. 걱정하지 마라.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전화 너머로 민수의 당황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정희는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다. 나중에 얘기하자. 엄마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정희는 깊숙이 숨을 들이쉬었다. 아직 해야 할 설명들이 많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이 순간이 더 소중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정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조용했다. 박노인의 코골이도 불평도 들리지 않았다. 오롯이 자신만의 고요함이었다. 이제는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살아간다. 정희는 작게 속삭였다. 그 말이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다. 68세, 늦은 나이일지도 모르지만 결코 늦지 않았다. 진짜 자신의 인생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별들이었다.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까? 처음으로 그 기대감 속에서 평온하게 잠들어갔다. 그렇게 정희의 새로운 장이 조용히 열리고 있었다.